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시까지 2시간 동안 업무 보고인데 관련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만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날 거네요. 오늘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공기관 업무 보고입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늦어졌네요. 그 사이에 업무 파악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또 전에 다른 공공기관들 당하는 거 보고 난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임기가 있죠. 대체적으로 임기 없는 경우는 없겠죠. 보통 3년 정도 임기 있고 2년인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혹시 2년 임기가 2년이 지난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지 않네요. 6개월 안 되신 분들. 그 나머지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2년 사이라는 얘기인가? 상당히 빨리 임명을 한 모양이네요. 하여튼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고 오늘 보고받을 기관 숫자가 총 몇 개인가요? 연구기관 47개, 유관기관 55개, 그럼 132개 기관인데 한 기관당 1분씩 해도 시간이 부족하네. 어쨌든 업무 파악은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해당 기관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나 보완할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의견 말씀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뭐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또는 예산이나 업무라고 하는 게 다 모두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권한과 업무,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거는 물론 뭐 직위가 높고 역할이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겠지만 그러나 미관 말직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사가 또는 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될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 것인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 다 결국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어요.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일선의 공직자들조차도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다른 기관들을 받으면서 6개월 후쯤에는 다시 2차 업무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 사이에 실적도 성과도 좀 쌓고 또 파악하지 못한 업무가 있으면 제대로 파악하고 기관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런 일들 잘 챙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 업무 보고 받는 이 기관들은 6개월 후에 하면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미뤄질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그 기간이 길든 짧든 다음에 또
업무 보고할 때는 지금보다 좀 나은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 보고와 토의로 구성되며, 두 번째 세션은 주요 유관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와 토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무 보고 총괄 업무 보고 할 때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십시오. 개별 기관들이 뭘 하느냐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3분 이내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네. 출연 연구기관 문과반을 종합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NRC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정책, 국가 사업의 연구 지원과 국가 역량 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NRC와 24개 연구기관 2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년 전체 예산은 총 1조 1,000억 원으로 정부 출연연금 7,100억 원, 자체 수입 3,900억 원입니다. 인력은 총 5,000명으로 연구직 중 박사급 인력은 약 2,0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NRC 자체 인력은 93명, 예산은 32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첫째, 정부가 의제를 던지기 전에 먼저 답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국책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PBS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와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응하여 총 3,448개의 정책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이 국가 정책 연구의 토대를 다지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연구의 결실이 정책의 성과로 결집되고 국민이 그 효능감을 직접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정책 민감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맞추어 첫째,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주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과제와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한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의 질을 높이는 평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도록 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3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네.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긴급 현안. 네. 첫째 중점 과제는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이고,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미래전략 연구의 강화입니다. 특히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시대 정신을 담아낼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및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실전형 정책 실험에 역량을 집중하여
진짜 선진국으로서의 앞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 과제는 국정 과제 및 국가 현안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자를 실시하였으며 NRC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공동 연구 협의회 등 정책 민감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시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미 이란 전쟁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우리 국민 경제에 가장 시급한 리스크입니다. NRC는 국가 싱크탱크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여 즉각 중동 전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등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이슈 페이퍼와 동향 모니터링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실전형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연구 성과 평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상 네 가지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연구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하시고요.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좀 이따 하시라니까.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예산 1조 1,176억 중에 자체 수입이 3,900억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연구 용역 받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탁과제 용역입니다. 그럼 이거는 고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변동하는 건가요? 일부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그때그때 바뀌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용역, 연구 용역인 것 같은데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PBS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네. 그 자율과 독립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30% 정도를. 근데 그 중에서 수탁해서 그것들을 이제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와 조직 관리비는 다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네, 그 부분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자체 수입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면 연구보다는 존속 자체의 역량을 소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BS 제도를 폐지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각 기관들이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도 한번 보고 그러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구를 자, 개별적으로 이거 기관들 업무 보고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개별 연구기관들의 그 업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고 특별히 그 기관에 관련돼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제 얼핏 이것도 살펴봤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소속 연구기관이 2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각 연구원의 원장이 또 따로 있을 거고 네. 각 연구원의 원장은 연구 업무에 실제 종사하나요? 안 하나요? 실제로 연구에 종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리가 안 한다. 네. 뭐 행정 업무 해야 되겠죠. 네. 그 원장이 뭐 연구 결과 평가나 아니면 연구 계획 기획이나 이런 데에 관여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 기관들을 보니까 보통 뭐 30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소규모도 있고 대부분은 50명은 조금 큰 넘습니다.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네.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연구 주제별로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데에 이제 이사회가 있고 여기서 그 소속 연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규모, 제가 보기는 좀 소규모 30몇 명, 거기에 원장 비서실장도 있나요? 뭐 행정요원은 당연히 있을 거고, 비서요원이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따로 독립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경우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걸 굳이 그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꼭 해야 되나? 하나의 기관 내에 예를 들면 하나의 연구 부서로 이렇게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월급 주는 거, 뭐 세금 신고하는 거, 이거 다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다 인력 필요하고, 네. 그 예산 들고.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조직을 분리해가지고 독립조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게 원래 그 전까지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IMF가 나면서 IMF 대응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 과정 중에 너무 부서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구조였습니다. 옛날에 따로 출발 자체가 따로따로 됐다고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공통되는 영역, 예를 들자면 감사라든가 회계라든가 하는 영역들은 공통으로 통합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으로 통합 필요하면 뭐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 개별 법률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다 그런가요? 아니면 일부만 그런 건가요? 지금 출연연법에 의해서 모두 한꺼번에 뭉쳐져 있고 지금까지는 거의 99년 전까지는 개별법에서? 네,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됐었습니다. 지금은 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통합을 하는데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법 기관이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게 꽤 많아요. 비슷한 게 이거 꼭 따로 해야 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과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세월 다 보내다가 이제 임기 끝났네.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자, 거기 지금 인문사회연구회는 그렇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렇고 지금 과학기술연구회인가요? 이름이 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도 소속 연구원이 몇 개예요? 네. 네. 23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23개? 23개의 출연일이 있습니다. 예. 28, 30. 근데 여기 써져 있기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23개가 아니라 네. 20개인데? 거기에서 지금 연구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4개가 있고요. 연구기관은 20개고, 네네. 그거 말고 뭐 3개가 더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히 중복돼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기술연구회, 똑같이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 전자, 에너지, 원자력, 지질, 철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이한주 이사장께서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직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예. 네?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꽤 복잡하기도 하지만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굳이 따로 관리해서 원장 따로 두고 비서, 총무, 조직 관리 딱 인력 두고서 따로따로 해야 되냐 과연 인원 30명 중에 거기다가 뭐 총무 인원, 조직 관리 인원, 세무 뭐 그다음 회계 담당 원장 비서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출연 기관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미션 중심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통행정 선진화라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들마다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출연연 산하 NHC 안으로 드리면서 선진화 또는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경부가 이거 기관들 관리하는 데인가요? 관리합니다. 과기정통부가요? 네. 근데 이게 과기정통부 소관이기도 하고 산하기관들 관련했던 일부 재경부 가기도 하고 각 부처청에서 하기도 하고 지금 복잡한가 봐요. 아니 그 NST 산하 기관들이 다 저희 이거는 그렇겠죠. 네, 실제 저희 부처하고도 일하지만 타 부처하고도 많이 일하고 네.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개별 연구원들 한번 보면서 넘어가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87년에 설립했고, 우리 윤지웅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지웅입니다. 2열 오른쪽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연구원이 161명, 현원은 158명. 네, 뭐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있는 모양이네. 자, 건축공간연구원은 111명이 하고 있고요. 원장이 우리 박환용 원장님.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업무 보고서들은 뭐 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뭐 혹시 특별히 의견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국토연구원은 규모가 상당히 되죠. 네, 공기관장이 현재 공석.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작년 7월 말부입니다. 7월 8월 말부터? 1일부터 대행 체제입니다. 예. 이거 내가 원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우 원장님. 네, 여기 여기 있어요. 대외경제연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국제 통상하고 국제 거시금융 관련되는 데서 최근에 뭐 대미 통상 마찰이라든지 뭐 이란 사태 이런 거를 지역의 앵글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이나 무역, 투자의 앵글로도 보고요. 또 뭐 통화 체제나 이런 국제 통상 변화에서 국제 거시금융의 앵글로도 봅니다. 영구직, 비영구직 TO가 201명인데 영구직에 현재 143명이, 비영구직에는 51명이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194명. 자, 산업연구원 여기도 규모가 꽤 되네요. 203명. 권남은 원장. 예, 산업연구원장입니다. 네. 요 규모가 큰 쪽이 앞줄을 차지했어요? 네.
대통령 나름 이제 뭐 그런- 이 정부 출연 기관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경인서하고 과기로 이렇게 영역으로 남겨있는데 기본적으로 규모들이 한 150명 이상 대부분 큽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잘한 데는 좀 이따 나오는 저기 부처 유관 기관들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작고요. 여기 정부 출연 기관들은 규모가 뭐 400명인데도 있고 네. 한 150명 이상 되게 다 규모가 그런 있습니다. 규모가 있네요. 예. 203명. 산업연구원은 아주 오래된 기관이 되고,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네. 어디 3렬에 있습니다. 3렬에 3렬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앞줄 뒷줄 그 배치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 몰라요? 그냥 이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아, 그래. 에너지경제연구원도 86년에 설립했군요. 네. 169명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면 에너지 수급에 관한 연구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규 원장님? 네. 진천으로 언제 옮겼어요? 2014년에 이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4년에? 그때네. 인공지능 연구를 요새 하는가 보군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ICT 관련된 정책 제도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 기관은 따로 없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보다는 정책 제도를 주로 정책 제도 연구.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연구원, 기술연구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인문경제사회연구회로 편입되어 있는 모양이네. 네, 맞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아직도 공석이에요? 통일연구원은 예. 네. 예, 3월 이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예, 작년 11월서부터 11월부터. 네. 97명이 정원인데 91명이 현원이고.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이 많았다 적었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입니까? 예, 뭐 일의 이 수량보다는 조금 약간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예, 예. 한국개발연구원. 참 하나 궁금한 게 통일연구원은 어쨌든 우리 헌법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통일 방안이나 뭐 과정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것 같긴 한데 요즘은 그 남북 관계 관리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중요성이 높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통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국제 환경에 따라서 저희 통일 정책도 조금 다시 좀 기본 틀을 수정하는 그러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연구 인원이 그러니까 배정된 인원이 97명이고 연구직이 84명, 아니 비연구 연구 합쳐서 84명, 기타 무기직이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91명 현원 91명 중에 실제 연구 종사자는 57명이고 나머지 21명, 34명은 연구 안 하는 아마 보조 지원 인력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행정원입니다. 주로 행정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57명에 지원 인력 34명. 좀 어떠세요?
너무 지원 인력이 많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뭐 어떻게 보는 사무실도 따로 있어요? 예? 사무 공간도 당연히 따로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로 경영지원실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영 지원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행정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지원실은 인문사회경제연구원 내 경영 지원실을 말하는 아닙니다. 통일연구원 안에 경영지원실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안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이 따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내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거는 71년도 만들어졌는데 인원이 꽤 되네요. 466명. 주로 뭘 하나요? KDI 원장 김세직입니다. 네, 마이크 켜고. 예. KDI는 나라 경제. 이게 KDI라고 불리는데요. 예. 네, 그렇군요. KDI는 나라 경제를 기본적인 분석하고요. 연구를 다 하는 예. 곳이군요. 예. 그게 우리가 KDI라고 많이 들었는데 개발연구원은 잘 안 듣는 얘기여서. 여기는 현원이 451명에 연구직은 360명이고 비연구직은 61명, 무기직 30명이라서 하여튼 연구 인력의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3, 3원구 한 30% 정도가 이제 지원 인력인데 아까 통일연구원은 지원 인력이 거의 훨씬 더 비중이 많아서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대부분은 연구 인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전문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원직은 상대적으로 네.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어디? 누구? 저기 왼쪽에 있습니다. 아, 네. 고영선 원장이신가요? 네. 여기는 현원이 221명인데 연구직은 80명이고 비연구직 68명에 기타 무기직이 73명이나 돼서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왜 그럽니까? 기관마다 약간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기 네. 저희 80명은 박사급 연구직을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비연구직에도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비연구직 68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RA 기능을 잘 안 들리네. 대학에서 RA 기능을 하는 그 연구를 지원하는 박사들 연구 보조원? 보조 같은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연구와 더불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래요? 교육통계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비연구직 쪽에 사람이 좀 많이 연구 업무 말고 하는 행정 업무가 있다? 사업이라고 해서요. 연구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그러니까 교육부나 17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교육 통계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방송고. 네. 대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BS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줄이고 연구 중심으로 좀 조직하고 예산하고 인력을 좀 재배분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돈 연구비 마련을 위한 부수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기관 목적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보다도요. 교육부하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네네. 교육과정평가원 네, 대통령님 3열에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3열 우측에 아, 네. 네. 교육과정평가원은 98년에 만들어졌는데 연구개발 관리
현장 수업 혁신 연구, 현장 지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 국가 수준의 교육 평가 출제와 관리. 시험 문제 관리하는 데인가요? 예,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연구원. 여기 김영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87년에 만들었네요. 지금 올해 40주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전원 238명. 교통 물류 정책 기술에 관한 종합 연구 개발팀. 저희들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체 그 철도, 물류, 항공 연구를 하는데요. 대통령,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 90쪽에 보시면 표지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한 3,000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신호등 없는 생활권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활권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통 생활권 교차로에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봄에 이제 총리님께 한 보고 드렸고 이제 호응을 얻어가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그 표시 없는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많다. 그 신호등 없는 일시정지 표지판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가 27% 감소하더라. 우리도 하자 그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총리께서 잘 감투해 보세요. 그때 말씀 듣고 일단 시범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산이 지금 확보하는데 시간이 자꾸 추가적으로 걸립니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 다시 말씀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연간 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그 한 3만 명 중에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432 한 12,000명 정도 교통 12,000명이 생활권 도로에서 죽는 건 알 거고 하여튼 사망자가 예, 사망자 수가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3만 명이 죽는다고 이건 아니잖아. 1년에 3,000명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명이 죽는데 1,200명 정도가 생활권 도로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청장 할 말 있어요? 예, 2,500명 정도 사망. 네. 2,500명. 근데 연구하시는 분이 왜 이 내용을 잘 몰라? 예? 연구하시는 분이 왜 숫자를 잘 몰라? 아니요, 제가 3,000명, 3만 명 혼동이 됐습니다. 3만 명 수준. 경찰청장님 말씀은 2,500명이잖아요. 예. 5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데. 예. 그 제가 과장하면서 약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은 정치에서 하는 거지. 예. 연구하는 죄송합니다. 분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 얘기를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숫자를 딱 뽑아서 해야지. 예. 네? 하여튼 맞는 말씀 같네요. 이것도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장님 전에 우리가 국도상의 그 위험 지역을 미리 선별해서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해서 좀 했더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지금 교통사고가. 위험 지역. 예. 근데 겨울에 살얼음 지역. 블랙아이스 지역의 사고도 많이 줄었다. 얼마 전에 그런 자료가 나왔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줄었는데 전체적인 그 교통사고는 그 24년에 비해서 25년이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조금 늘었습니다. 좀 늘었어요? 예. 우리 그 사고 사망자 줄이는 일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도 각별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재 사망자, 자살자 이건 하고 있는데 사고 사망자 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교통사고잖아요. 그건 별도로 한번 총리께서 대책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도 포함해서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카드, 이건 잘 준비하시고요. 한국노동연구원, 예, 3력 우측에 있습니다. 네, 노동연구원. 여기도 아직 임명이 안 됐나? 여기도 노동연구원은 연구가 주 업무일 것 같은데, 위탁사업 이런 것보다는. 여기도 왜 연구직은 91명에 비연구직이 48명이나 돼? 이거 왜 이럽니까? 저희 행정지휘관들하고 연구 보조해주는 인력들. 연구 보조 인력이에요? 연구 보조 인력, 그러니까 이게 비연구직은 다 연구 보조 인력이에요? 행정직들이 주축입니다. 행정직도 있고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뭐 환경위원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는 그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캠코에서 그 청소 같은 인력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연구직이 48명이다. 이게 지금 계속 연구직에, 이건 사실 연구보조원은 연구직 아닌가? 예, 그런 성격도 있긴 비연구직, 한데요. 굳이 분류한다면 비연구직과 연구직 중에 연구보조원은 비연구직이냐 연구직이냐 굳이 따지면 연구직에 가깝지 않나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는 일이 이제 저희가 연구직이라 그러면 보통 석사급 이상 인력을 의미하고요. 연구 보조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학사급으로 그야말로 뭐 포럼 같은 거 할 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업무들을 하는. 그건 연구 보조 인력이 아니고 행정 보조 요원이지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저희 편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비연구직이 48명인데 이거는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 직원이 아니라면 비연구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 이게 행정직이라면 또 행정직, 행정보조원직이라면 그것도 너무 많아. 이게 150명, 140명 조직을 유지하는데 연구직은 91명이고 비연구직이 무려 48명이나 되는 거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연구 보조 인력이 상당수 있다면 좀 말이 되는데. 예, 연구 보조 인력들도 꽤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꽤가 몇 명이에요?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거 나중에 그 조직 관리하는 어디 갔어?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지? 조직 재정계획 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연구직, 비연구직 분류도 문제고, 이 조직의 본질적 역할, 예를 들면 아까 보면 이제 여기 연구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인데 수탁 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뭐 이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가 본질적 역할인데, 연구 안 하는 인력이 3분의 1이 넘는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든 연구기관 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과 비연구직, 행정직 구분해가지고 각 위원하고 경인사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 이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따로 설립되었고 용어나 하는 것도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 보조 인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석사급이나 학부에서 연구를 보조하고 이런 인력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분류 체계는 각각의 기관마다 좀 다른 속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일반 사업을 부서에서 넘겨받다 보니까 이 분류 체계가 조금 서로 좀 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개별 법률이 워낙 많을 테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두범입니다. 78년 설립했고요. 220명에. 농촌 분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농촌 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이게 유일해요? 네. 다른 데는 다 실행부서, 실행기관들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냥 궁금증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농업 기술 수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대외 지원 사업 꽤 많죠. 네네. 뭐 그런 것도 여기서 연구하거나 합니까? 저희는 앞으로의 저희가 요새 K-푸드 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외 기술 수요를 갖다 파악하고 뭐 그 당연히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농촌 경제에 관한 중요한 시장 개척 문제니까 당연히 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네. 제3세계 농업 기술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디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 벼재배 기술 수출하거나 좀 몽골에도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혹시 기술 연구 지원 같은 거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술 연구 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는 하고. 정책 농업 정책에 대한 지원을 정책에 하고 관한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여기 소관이 아니군요. 말했습니다. 법제연구원. 네, 3년 우측에 있습니다. 네. 어디? 예. 지금 우리 이제 형법 합리화, 형벌 합리화. 네. 예를 들면 또 지금 내가 법제처 쪽에다 지시해 놓은 것들 예를 들면 시행령 통치라고 이름 붙여진 모법 위반 시행령 현황 뭐 이런 거 좀 조사를 좀 해서 시정 조치하자고 좀 지시해 놓은 건데 혹시 이런 연구도 여기서 하세요? 예, 지금 저희 연구원은 법제처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지시하신 사항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쪽으로 업무를 넘겨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이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협력하고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건사회연구원.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신영석 원장님.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군요. 보건정책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 연구도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서에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 굳이 보건과 복지를 나눈다면 주로 복지 분야 연구 같아요? 거의 한 보건 분야보다는? 반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성정책연구원. 예, 3열에 있습니다. 네. 김종수 원장님. 조세재정연구원. 예, 여기 3열에 있습니다. 네. 내가 경기도시사 할 때 인연이 많은 연구원이네. 네. 조세 제도에 관한 또는 재정 지출 연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세, 재정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364명. 여기는 연구 말고 혹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예, 정부 사업 중에서 국가회계 재정 통계 관리하는 부분 하고요. 재정 통계 관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사무국 역할. 직업능력연구원. 예, 3측 우측에 있습니다. 네. 기관의 주요 임무, 직업교육 훈련, 자격제도, 인면 자격, 교육기관 평가,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훈련, 연계, 인력 수급 연구. 97년에 설립했군요. 저희 기관은 1997년 IMF 시기에 실업자 교육 훈련을 주로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업무에는 청년정책연구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청소년 정책 업무로 시작을 했는데 성인기 이행이 좀 지연이 되면서 청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청년정책연구기관은 별도로는 없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일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각 관련 기관이 관련 주제와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연구원이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도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를 하고요. 저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체적인 청년들의 실태 파악, 방향성, 그다음에 참여, 권리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연구를 하는 전담으로 하는 곳은 없다 그 말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동정책 뭐 예를 들면 여성정책 대상에 청년 여성정책도 당연히 있겠죠. 노동정책에는 당연히 청년 노동정책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청년정책이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부 연구본부 중에 청년정책연구본부가 있고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도 작년에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네, 이 약간 뭐 청년정책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청년 정책을 비롯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다부처 연구 과제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협동 연구로 포괄하여 하고 있습니다. 협동 연구? 예, 각각의 연구기관들에 이제 박사들이 주로 있고 저희는 박사들이 거의 없는 조직인데 저희들이 특정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관련돼서 각각의 연구기관들을 모아서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협동 연구로는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필요하면 이제 수시로 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뭐 여성 정책이니 뭐 산업 정책이니 뭔가 중소기업 뭐 지역 농업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 이 수없이 많은 연구 조직 중에 없다는 게 조금 그러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할 게 있죠? 지금 대통령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정책이고 국정에 대한 지금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제일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정책 무슨 협의회도 해보고 청년관계 장관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정부 내에 사실은 청년 정책만 다루는 부서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총리실에 청년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저희가 청년재단이라는 게 아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회의를 할 때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하는 단위가 없고 말씀하신 다부처적 성격인데 이제는 이 사안이 많아서 한 군데서 모아서 하는 뭔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그렇지라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에서도 뭐 지금 다른 나라는 청년부 이런 거 만든 국가도 있잖아요, 그죠? 청년 전담 장관도 있는데 우리는 정부 부처 중에 청년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 그리고 뭐 연구나 이런 거 정책 연구도 좀 뭔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뭔가 분명히 문제는 있고 뭐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네. 오늘 별도로 우리 혹시 필요한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다 복합적인 거라서 그것만 똑 떼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문제에 천착하는 뭐 고민하는 조직, 있어야 되는데 단위 체계가 약합니다. 네. 나중에 국무회의 때 한번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함을 보겠습니다. 자, 해양수산 나중에 국무회의 때 한번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함을 보겠습니다. 자, 해양수산개발원. 예, 사열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 개발원은 84년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정책연구겠죠. 기술연구는 아니고 정책연구? 예, 정책연구입니다. 북극 항로 여기 아까 지나간 얘기긴 한데 PBS 제도 개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런 내용이 있는데 PBS 그러니까 인건비를 자체 사업을 통해서 연구 수탁을 통해 해결해라고 하는 건 올해부터 확실하게 폐지한 거죠. 네, 문과연구기관 경인사 쪽은 다 폐지했고요. 그 폐지했다는 의미는 소속 연구원들의 보수는 다 재정으로 책임진다 그 말이지. 네, 1,288억 원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과학기술연구회도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뭐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만. 아, 예, 말씀을 잠깐 접근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뭔 얘기냐면 PBS 제도를 우리가 이제 폐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네. 그 PBS 제도 폐지의 의미는 연구기관의 구성원 인건비는 다 정부가 재정으로 책임지고 연구만 해라. 근데 돈 벌어가지고 자체 조달해라고 하는 거 없앴다는 의미는 그 인건비를 전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지금 인무사회연구회는 다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네, PBS 폐지 원래 도입된 게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하는 과정에서의 과제의 파편화 때문에 성과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연구 사업이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소형 과정이 아닌 중대형 과제로 이렇게 편입하면서 결국 성과를 창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연구원들, 조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재정에서 다 책임지기로 했다는 건데 다 확보됐냐 그 말이에요. 네, 과학기술연구회도 그렇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사장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14년 11월 3일 취임했습니다. 이사장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24년? 14년? 네, 그렇습니다. 24년? 11월 4일에 12월에? 취임했습니다. 예. 자, 한국행정연구원. 네, 연결했습니다. 이쪽. 네.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행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뭐 이런 것도 연구해요? 예, 맞습니다. 네, 합니다. 그 난제를 발굴하고요. 그다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OPA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무원들이 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정치적 환경 변화 때문에 무슨 감사니 수사니 해서 스트레스 주고 처벌하고 불러다니고 이러면 일하기 싫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분 때문에 저희 그 내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요. 그 공무원의 헌법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요. 그 정치적 책임성하고 그다음에 중립성 간의 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연구를 시작했다. 예. 근데 그게 네. 연구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네? 연구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요? 자체 과제에서 아마 올해 안으로 끝날 겁니다. 올해 안으로 나온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책임 행정, 적극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실제로 잘 연구해서 제도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인사혁신에 관한 연구도 여기서 하나요? 인사혁신, 공직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인사혁신에 관한 얘기는 예, 여기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AI 시대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게 혁신할 것이냐, 인사, 제도,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가는 과제 중에 그 순환보직 관련돼서 문제를 갖다 좀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개별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고도 마음 편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요새 그렇죠. 공무원들 일하기 싫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맨날 감사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거냐, 보호해 줄 거냐. 적극 연구. 그게 진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예, 1열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민을 위한 형사법 대회 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연구해요? 예. 아까 법제 연구는 그거는 일반 제도 얘기고 예, 형사 공동으로 법제에 관한 건 여기서. 예, 공동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일이 좀 많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할 게 많아요. 예, 다만 개별 법조문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균형도 맞춰야 되고 예. 실효성도 보장해야 되고 과잉되면 안 되고. 2025년 8월 18일 기준으로 형벌 규정에 있는 법률이 1069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법조문으로 하면 17,500개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처벌 규정 요건이 있는 게 17,355개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하되 또 과잉되지 않으면서도 뭐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과하지도 저희들이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저희들이 이 법무부 관련 법 관련해서 형사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 정책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26개 기관 중에서 통일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원이나 예산이 가장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가장 많은 법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 점에서 대통령께서 많은 지원을 인력을 부탁드립니다. 늘리자. 하여튼 뭐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환경연구원. 네. 김은균 원장님. 이건 환경부 소속이에요? 아니, 소속은 인문 법률 근거가 뭐예요? 이 환경연구원 설립 근거법이 뭐예요? 이사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이사회 산하고? 예. 이거 뭐 개별 근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사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가 만든 대학원. 네. 4열에 있습니다. 네.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 부설 대학원으로 부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죠. 학생은 몇 명이에요? 네, 매년 400명 정도 학생들이 신입생? 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몇 명이에요? 재학생은 한 6,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400명이 들어오는데 6, 700명밖에 안 돼요? 네, 국내 학생들은 이제 2년짜리 석사를 그러니까 아니 2년이라 해도 400명이면 800명이 돼야 되는데 왜 6, 700명? 2학년 되면 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국내 학생들이 이제 한 전체 학생 수의 이제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그만둬요? 아닙니다. 예. 절반은 이제 기도국 공무원들, 기도 공무원들은 아니 내가 말은 이게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2년이잖아요. 신입생이 400명이면 절반이 그만두면 이제 600명 되는 거고. 근데 조금
좀 빨리 끝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제 1년 같은 기간도 경우에, 있어요? 공무원분들 또 지방 공무원들, 공기업분들 2년이 기본이 아니다. 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K자에서 1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이제 MOU를 맺은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들하고 거기서 1년을 교환 학생으로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내 무슨 석사 대학원 과정처럼 그게 엄격하게 인적 구성이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해외에서 3,100명이 졸업했다. 예, 그러면 143개국. 신입 네. 어쨌든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이 신입으로 하여튼 뭐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들어오는데 네. 그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돼요? 네,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개도국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든 말든 간에 여하튼 외국에서 내국인 신입생하고 외국인 신입생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네, 내국인 신입생 비율, 외국인 신입생 비율, 그 한국 학생들이 5.5, 외국인이 한 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반 약간 모자란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네, 됐습니다. 네. 육아정책연구소. 네, 4열 오른편에 있습니다. 네. 네. 황옥경 소장님. 네. 인원은 56명. 여기 당연히 성평등 가족부 소관이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소속은 인문사회연구회고. 네, 주무부처 PBS 폐지되면서 주무부처 선정하는데 저희 연구소가 성평등 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됐습니다. 2005년 설립됐는데 네. 이 설립할 때 이것도 개별 근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경인사회 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설립 아니,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속 연구원들은 개별 법률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네네. 이 아예 출발 자체가 경인사회연구회 소속의 하나의 연구원으로 출발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연구기관들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통합돼서 99년에 출연연법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었고. 네, 그 전에 있던 거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를. 두 개가 KDI 스쿨하고 그다음에 육아정책연구원은 나중에 만들어져서 저희 각각의 저희 기관으로 다시 부속 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교육개발원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 세 개의 3자 기구가 영유아 교육 보육 그리고 아동 발달 출산에 대한 지원 연구를 위해서 공동 출연해서 양해각서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네.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연구회?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 여기 이제 주로 과학기술연구기관이다 그 말이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네, 접니다. 요거는 전체 총괄기관? 네, 그렇습니다. 총괄기관도 인원 자체가 좀 있네요. 아까 보고를 하셨던 것 같고 여기 소속된 연구원들 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열했습니다. 네.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과학기술연구원이 이게 이 영어 약자로 뭐라고 썼어요? KIST 키스트라고 하고. 키스트라고 불리는 게 여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연구. 키스트는
이게 학교는 아니죠? 학교 아닙니다. 네, 전문 연구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예, 좌측 2열입니다. 네. 여기는 소위 ICT라고 불리는 영역의 연구를 합니까? 그 여기입니다. 아이키스트. 주로 뭔 연구를 해요, 이게? 과학기술정보연구? 예, 원래 저희가 키스트하고는 똑같은데 뒤에 I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컴퓨팅이나 데이터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통신도 따로 있고요. 저희는 과학기술 정보입니다. 주로 슈퍼컴퓨터 관련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팅 활용 생태계.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기관이요? 네. 그건 사실 내가 분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한 30년 전에 키스트의 한 파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보출연연구소 많은 게 열 몇 개가 다 키스트에서 시작되면서 다 스피노프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IT 주교수에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정보 분야를 좀 뗐다?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면 키스트는 1966년에 세워진 60년의 역사를 갖는 대한민국 최초의 최고의 연구소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이고. 그래서 60년 동안에 저희 키스트에서 분야별로 독립을 해서 나간 연구소가 총 16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 나갔어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정보 분야로 특화된 특히 슈퍼컴퓨팅을 이용한 컴퓨팅 리소스를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키스티,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실험하는 분이 있고 이제 이론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엔 다른 세 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AI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관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관련 기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정수 어디 나왔나 오늘?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연구는 어디서 주로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데? 네,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있고요. 또 각 출연 연구소들도 요즘은 과학 AI를 하다 보니까 다 개별로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에트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키스트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연구를 하든지 슈퍼컴퓨터를 쓰긴 해야 되다 보니까 범용의 역할을 좀 해줘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8,000장이 키스티로 들어가서 과학 AI 연구를 하는 부분들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부처 유관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 업무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 보고 후속 조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업무 보고 과정에서 총 220건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부처 대상 지시사항은 총 182건이며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 등 92건이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지시사항은 총 37건이며 이 중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 20건이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여타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공기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총 342개의 법정 공공기관과 함께 275개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은 977조, 유관기관의 한 해 예산은 250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책 집행에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와 역할은 더욱 큽니다. 이들 기관들은 사실상 제2의 정부이자 정부의 말초 신경으로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중앙공공기관들은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관기관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서
기관별로 관리 감독 수준이 상이하고 경영평가나 감사,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아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관기관의 부실 운영 및 비위 사례가 언론이나 국회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기관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공개와 공시를 확대하여 기관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도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사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업무 보고에는 총 55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업무의 중요성과 예상 규모 등을 고려해서 총 275개의 유관기관 중에서 44개의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11개 기관도 함께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전례가 없는 유관기관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해서 전 공공기관이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여기는 이건 교육기관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이게 대학이에요? 네, 대학입니다. 아, 이건 대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학위를 주는 학습기관이라고요? 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기관. 근데 여기가 지금 특히 지방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 네. 인기도. 학위원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랑도 협업해서 교육부에 지원하는 일부 대학들도 학위원의 기능을 일부 이식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의 이광용 원장님. 여기가 지금 1,600명이군요. 예산이 1조 6천억. 광주과학기술원은 정원이 467명인데 여기는 예산이 3,450억. 대구는 정원이 611명인데 예산이 3,200억. 울산은 762명인데 4,180명. 이 1인 기준 예산 규모들이 꽤 들쭉날쭉하네요. 대구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출발 역사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예산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게 재원은 기본적인 거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요. 기술부 예산 정부 재정이에요? 예, 정부 재정을 카이스트의 경우는 1조 전체 예산이 1조 3천억인데 3천억 정도가 과학기술부에서 오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벌어가지고 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이스트가 가장 제일 오래됐고 규모가 제일 크고 예. 근데 이 정부 지원은 이게 4개 과학기술원의 정부 지원 금액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각 기관마다 다르죠. 아니, 뭐 예를 들면 1인당 얼마? 예를 기준이 예산 편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1인당 기준은 아마 유사할 겁니다. 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1인당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이 카이스트는 자체에서 하는 예를 들어 수익 사업, 재정 사업이 많아서 많이 하고요. 카이스트는 그 창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그 각위원회에서도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을 하면은 그게 학교 수입이 돼요?
창업을 하면은 이제 창업 성과가 나오면 그걸 학교에 일부를 일부를 기부하고 창업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 주식을 학교에다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는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학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광영 원장님은 옛날 샴푸 개발했어요?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팔리고 있어요. 그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뭐 어려워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예, 아니에요? 한때 그 어려워졌는데 다른 제품으로 또 고쳐가지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학기술원은 인기도도 높고 지방 인재들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예를 들면 기업들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예, 과학기술원들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네. 지역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과학기술원 우리 과학기술원은 여기 네 군데인데 혹시 정부에 이런 거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있어요? 예, 방금 아까 대통령께서 대구가 제일 적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네. 실제로 적습니다. 아니 저희가 숫자를 보니 그런 것 같아서. 교수들 봉급도 이상하게 다른 세계 기관에 비해서 작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저희가 처음에 아까 보니까 1인당 정부 지원 예산은 똑같다. 그 맞는 말이에요? 우선 인건비가 작습니다. 내 말은 교수당 월급. 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또 팩트를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그 1인당 정부 예산, 학생 1인당 정부 예산이 그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크게 보면 뭐 비슷한데요. 예, 단지 저희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교수들의 인건비가 아니 그게 1인당 예산이 적으니까 생긴 문제 아닙니까? 예, 이제 1인당 교수 1인당 인건비가 적은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교육기관이냐 연구기관이냐 물으셨는데 저희는 또 특수한 상황이 저희가 원래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연구부가 있고 또 학사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점이 저희는 연구부는 일반 국책연구원처럼 뭔가 그 PBS가 없어지면서 그 전략연구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또 전체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연구부는 또 그런 전략연구 사업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데 연구부가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요? 그 아까 그 차이가 이제 재정 지원은 비슷하다고 했는 1인당 정부 재정 지원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이광영 원장님 말씀을 참고하면 자체 재원, 자체 수입 이게 이제 적다는 얘기인 건데 결론은 그건 어떠세요? 1인당 교수 월급을 비교하자면 카이스트도 오히려 적습니다. 저희보다 많지만 오히려 딴 데가 더 높은.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 네. 수입 재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수 월급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고. 수입 재원은 물론 카이스트가 훨씬 더 그 발전 기금이라든가 또는 그 수탁 연구에 의한 수입 그런 게 훨씬 많죠. 지역의 산업 또는 기업 발전 정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 네. 지역의 산업이 그 옆에 약하기 분 뭐 때문에.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광주 과학기술원 지스트 총장 임기철입니다. 저희는 최근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특히 광주에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재직자까지 반도체 설계 인력을 향후 5년간 1,400명을 배출하기 위해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00명 5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00명 정도의 이 기숙사 공간 그리고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된 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은 진정으로 남부권에서 반도체 신화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 광주 전남 통합하면은 정부부터 특별 재정이 엄청 늘어날 테니까 네. 그거 잘 쓰라고 해보십시오. 대통령님, 그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 정부가 부처에서 지원하는 가기원에 지원하는 뭐 지원 금액은 그 뭐 인력 규모 대비 이렇게 좀 인력 대비 이제 좀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총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우리가 정부 그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 교원들의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 아마 지적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겸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대학보다도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율성을 좀 부여할 필요도 좀 있겠습니다. 네. 소관부처 장관이시니까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이거는 회원들이 이게 지금 교원이 사립교원, 공립교원 다 대상인가요? 예,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 정갑윤입니다. 우린 그 공사립 교직자 전부 다 대상이에요? 회원이 네. 됩니다. 교원 공제회 대학 교육협의회 이거는 이게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기정 총장님이세요? 네. 이게 지금 한영대는 사립대학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4년제 196개 대학 총장 협의체입니다. 총장 협의체인데 네. 이게 왜 이게 국공립, 사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공립보다 사립 학교가 훨씬 많겠죠? 80%가 사립대학입니다. 협회는 뭔 일을 하세요? 협의회? 협의회는 주로 고등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 인증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부 뭐 유관기관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관기관이에요? 네, 교육부 유관기관입니다.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요새는 전문대학이라고 부르나요? 법률상 전문대학이요? 네, 법률적으로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이렇게 불러요. 요새 전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학교 이름도 전부 다 그냥 무슨 대학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학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4년제로 통일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전문대학인데도 4년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대학 이렇게 붙이던 학교 이름을 다 전문자를 뺀 거예요? 공업계열 전문대학은 2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이런 대학들은 전문대학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자 빼도 되는데 그냥 계속 붙이고 아닙니다. 거기는 간호대학이 없으니까 4년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4년제 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과거의 전문대학은 그냥 대학이고 네. 오로지 2년제에 3년제도 있습니다. 2년제, 3년제만 있는 데는 여전히 전문대학이다. 쓰는 대학도 2개가 있다. 129개 전문대학 중에 써도 되는 대학 전문자 떼도 되는데 굳이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 알았어요. 내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자, 외교부 소관의 한 아프리카 재단. 어디 계세요? 네. 한 아프리카 재단. 직원이 23명이 있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 연구 분석? 이거 그냥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프리카와 한국 간의 외교 관계 연구를 위한 기관인가 봐요? 저희 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관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 관련 조직에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와의 한국과의 이제 관계 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뭐 본인의 소관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외교부 누구 갔어요? 네. 한 아프리카 재단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는 한 아시아 재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남아메리카 재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유럽 재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한 아프리카 재단만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니까 한 아프리카 재단을 만들어서 주 한 21개 공관과의 협력 또 기업인들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관심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증진하고자
소외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201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인력도 적고 그러니까 함께 협력 사업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출연금이 46억, 뭐 다른 위탁 사업 4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외교부의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시키는 게 아니 연구보다도 실제로 주한 아프리카 공간과 함께 아니가 그 외교부 부서 안에 인력 두고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공무원 1인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이 재단 형태로 공무원 여기 32명을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공무원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이 일을 하려면 한 10명만 해놔도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아프리카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특별한 연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또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이렇게 하냐? 행안부가 괴롭히니까 그런 거죠. 행안부 장관 어디 갔어요? 행안부가 막 괴롭히니까 아닙니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은퇴하신 아프리카 대사분들께서 주도해서 역할을 하시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은 이니시에이트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32명이나 되는 이런 특수 업무 담당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저 정부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니까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처에서 저희는 조직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으로 합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제주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주한 그 공관 21개를 사실은 21개 공관을 뭐 서울에서 가야지. 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정부 조직에 관한 일반적 원리인데 이제 사실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하도 언론이나 이런 뭐 정치적 공방으로 무슨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맨날 비난하고 이러니까 공무원 안 늘었다 보여주면서 사실 바깥에다 예산 들여가지고 조직 만들어서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직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옆으로 이렇게 요만한 거 조직 요만큼 한 10명 늘리면 될 거를 그걸 안 하고 바깥에다가 막 20명 거기다 그거 하면 행정요원 만들어야지,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가지고 인력이 확 늘어나잖아요.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이 더 큰 포퓰리즘. 네? 어쨌든 재경부 기획예산처도 그러고 어쨌든 행안부도 그런 비합리적 비판 때문에 이렇게 조직 엉뚱하게 만들어서 국가예산 낭비하지 않게 좀 정리 좀 잘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 이게. 제가 그래서 재외동포청도 그 바깥에 뭐 있었더라? 동포 재단이 있는데 동포 재단인가 뭐 합쳤습니다. 센터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합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쨌든 정부 국가 공무원 숫자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 욕할 거예요.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 늘어났다고. 제가 욕먹을 테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 그 말이죠. 네, 합리적으로 다 합칠 건 합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섬진흥사업, 섬진흥사업이 정부 지자체 기관 민간 사업을 미스탁 수행한다. 이런 것도 있군요. 지방세연구원, 이건 뭐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모양이고, 지방재정공제는 뭘 하는 거죠, 이게? 네, 3열 있습니다. 재정공제. 네, 지방자치 네,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인적 공제 앞에서의 다른 공제 기관들과 달리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 정부와 지방 그 정부의 출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제 기관입니다.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해 복구, 경조물 배상 상해 공제사. 고객이 지방자치단체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제 회비를 걷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못 들었습니다. 공제 회비를 걷는 거겠죠. 공제회니까. 물론입니다. 네. 공제 회비를 걷어서 공제를 지출하겠죠. 사고가 나면. 네. 연간 공제 재정 회비 수입 그리고 지출은 얼마 정도시대요? 한 2,7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회비가 그 정도 들어오고. 회비가 들어오고 한 1,800억 그다음에 지출은 평균적으로 한다면 해마다 원래는 그 균형이 대충 맞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산 운용과 또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남아요?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의 예산은 재원은 어디서 와요? 국가에서? 네, 중앙정부에서 출연하고요. 지자체 출연금이 31억 정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41억 5천을 출자받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예산을 왜 중앙정부가 내고 있을까요?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서 행안부 기관이라서. 예, 행안부에서 많은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행안부의 업무이기도 하니까요. 지역정보개발원. 여기는 전자정부법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이거는 다 거의 수탁 사업이라는 거네. 이 중앙정부의 데이터 센터를 국정자원에서 하는 것처럼요. 지방 정부의 그 데이터 센터 시스템 관리 이런 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서울예술단. 이 서울예술단이 원래 무슨 저번 정부 때 광주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던 그거 아닌가요? 네, 서울예술단 단장 직무대행 유상록입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어디 계세요? 네, 예. 우측 사열에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그 내란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공연전통예술과장과 그 담당 사무관께서 저희한테 광주를 가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결정은 언제 했는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때 들었는데. 네. 그리고 발표를 한 건 그 다음에 4월에 네. 그 윤석열 정부 문화 비전 선포할 때 했습니다. 뭐 할 때? 문화 뭘 할 때? 문화 비전 선포가 있었고요. 비전 선포. 근데 어쨌든 전 정부 때 내부 의사결정에서 통보는 소위 내란 다음 날 받았겠지만 결정은 그 전에 했겠죠. 몰라요? 했겠지 설마.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그냥 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아니죠. 작년 봄이죠. 작년 봄에. 작년에 내란 사태 지나온 다음에 누가 이런 것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란 다음 날 재작년 12월 4일 날 통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사인이 잘 안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건 뭐예요? 이거 국악단하고는 또 다르죠? 국악 진흥 업무를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국악 문화 산업 진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 산업 진흥 업무를 한다. 네. 국악이 지금 그 작품은 많은데 상품이 없는 게 지금 큰 문제라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정부의 국악 관련 예술단은 뭐뭐 있어요?
국악원이 있습니다. 국악원. 그다음에 국악방송이 있고요. 국악방송. 네네. 근데 다 지금 국악단은 없고. 국악단도 있을 것 같은데. 국립국악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여러 운영해요. 단이 있고요. 지금 전통문화 저쪽 재단에서도 지금 여러 연희단 같은 곳들이 네.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이건 뭐 하는 데지? 네. 지역문화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일렬 1시 방향이 있습니다. 일렬 1시 방향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원하고 관계 없는. 네, 지방문화원하고도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단, 네. 지자체, 지방문화원, 지역예총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균형발전, 국민의 문화. 자,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교류진흥원. 해외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도핑방지위원회. 이것도 법률에서 설립된 건가요? 네, 그 여기 사열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예, 도평지위원회 위원장 양인준인데요. 그 체육진흥법에 그 진흥 법률상 예, 만들게 돼 있다. 예, 이번에 또 개정해서 자세하게 좀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네. 장애인 문화예술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방규희입니다. 네. 사열 1시 방향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자인데? 아니,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자입니다. 오른쪽 분이 흔들어서. 네. 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 업무 전담 기관이다. 네.